자, 개발행위 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획으로서 규제를 하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를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용 규제라고 하는데, 개인이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하는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하죠. 이 개발행위를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규제를 받으면서 합니다. 그 규제의 형태가 허가이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개발행위 허가라고 부르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일단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1년의 개발행위들을 할 때는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그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것들. 근데 이 행위들을 도시, 군, 계획서으로 할 때는 제외되죠. 허가 안 받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반면에 이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는 목적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허가를 받게 하는 거니까, 난개발이 아닌 행위들은 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인 허용사항이라고 했어요. 허용사항. 이 허용사항은 크게 나눠보면은 뭐 경미한 행위라든지, 이제는 생업 관련 행위라든지, 공적인 행위들, 이러한 행위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52페이지 거기 보면은 이제 허가 대상 행위가 나오죠.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한번 봐야 될 게 거기 2번에 형질 변경. 형질 변경 박스 안에 형질 변경인데,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해서 밑에 그 네모, 이렇게 마름모로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 거.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인접 토지의 관계,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다음에 재활용 골재, 사업장의 배토양, 무기성의 온이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를 사용해서 성토하는 경우, 그 다음에 3번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뭐 사이는 괜찮죠? 전, 답 사이의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옹벽을 설치하거나 2m 이상의 절도, 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이럴 때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에 토지의 분할인데, 건물이 있는 대지는 여기서 규제를 하지 않죠. 건물이 없는 대지만, 건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서 주거지역 얼마? 60, 상업공업, 녹지, 기타 미만으로 분할하는 걸 허용하지 않죠. 건물이 있는 대지는. 근데 건물이 없는 대지는 그렇게 분할을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금지가 되는 게 아니라 분할할 수는 있는데 허가받고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토지를 잘게 쪼개버리면 활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난개발을 우려가 있어서 허가 받고 하라는 거. 이렇게 기준은 거기 니은에 건축법 57조 1항 나오죠? 옆에 페이지. 그게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분할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할 때도 허가받아야 되고,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근데 농림지역은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 나오는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원칙 뭐 받죠? 허가받은 거 변경할 때는 허가받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통지하죠. 통지. 여기서는 통지. 보통은 허가를 안 받고 변경하거나 신고하거나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통지합니다. 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거랑 단축하는 것 중에 어떤 게 경미한 거죠? 단축. 면적을 확대하는 거랑 축소하는 것 중에는 축소. 숫자는 보통 10%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는 5%. 축소 이거 축소 5%.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뭐 시험에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다른 법률 적용 이런 것들은 됐고, 그 다음에 허용되는 행위. 응급조치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근데 응급조치 하고 나서 뭐 해야 되죠? 신고. 얼마 안에? 1개월 안에. 그 다음에 이번에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신축은 아니고 개축, 증축, 재축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을. 그 다음에 그 밖에 경미한 행위, 이런 것들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 밑줄 친 거 위주로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은 쭉 한번 정독을 해놓고, 여기 경미한 건지 생업 관련인지 공적 관련인지 이런 걸 가지고 구분을 하시면은 절대 틀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요 구분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155페이지 맨 밑에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가 나오죠. 자, 이제 실제로 개발행위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권자한테. 그래서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신청서에는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위해 방지,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이 신청서에 첨부를 해야 되죠. 다만 이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제출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처음부터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니까, 설치를 못하는 지역이니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요거 필요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허가권자, 누가 허가해 주죠? 특광시군이.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오면은 모든 행위를 이 특광시군이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도 특광시군이 하고, 성장관리방안 수립하는 사람도 특광시군,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사람도 특광시군. 싹 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개발행위 허가에 나오는 사람들은 싹 다 이 사람이. 다만 딱 하나만,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에블바디가 합니다. 허가 제한은 국장, 시도, 시군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허가권자가 허가 신청을 받으면 허가를 내줄지 말지를 고민을 하죠. 며칠 동안 합니까? 15일 이내에 허가 내지는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불허가를 했을 때는 처분 사유를 통지를 해줘야 되고, 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증을 교부를 해서 이제 사업에 착수를 하죠. 사업에 착수를 한 다음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마지막에 준공 검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절차로 허가를 하게 되는데, 자, 이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줄지 말지 고민을 할 때 허가의 기준이 있죠. 이 허가의 기준이 5가지 기준인데, 요거는 책으로 한번 보죠. 155페이지 있고 거기 156페이지. 이 기준 보기 전에 2번에 보시면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나오죠. 그래서 가로 1번, 관계 행정기관장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허가하려고 할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일정한 행위를 허가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야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많아서 모릅니다. 시험에 나왔던 게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속 채취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심의 생략에서 밑줄 하나 딱 돼 있죠. 동그라미 2번에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한 지역,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심의 대상 개발행위 허가를 하더라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행위들이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는지 그건 모르셔도 됩니다. 너무 많아서 모르는데,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157페이지 3번에 가로 1번 보시면 허가의 기준이 나오죠. 첫 번째,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되죠. 그 규모가 주, 상, 자, 생 1만 미만. 주, 상, 자, 생 1만 미만.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는? 자, 보시오 5천 미만. 그 다음에 나머지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미만. 일대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미만.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는 5천 미만. 나머지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미만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세 번째,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죠? 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허가를 해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항상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네 번째, N은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 다음에 5번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이렇게. 그 다음에 참고해서 면적 기준의 특례가 나오죠.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그 면적 범위에 대해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3만 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위 면적 규정을 정하여 있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에 걸치는 경우, 제가 예를 들 때 이렇게 들었죠. 여기가 주거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이 대지가. 여기에서 내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는 9,000, 농림지역에는 25,000제곱미터가 걸려 있는 거죠. 이러한 토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이 면적 기준을 적용할 때 첫 번째는 각각의 용도지역의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게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입니다.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1만 미만이어야 되고 농림지역에 속하는 부분은 3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을 따지죠. 총면적. 이 총면적이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해서 이 하나의 대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려고 할 때는 각각의 부분에 속하는 부분은 각각의 용도지역 규모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1만 미만 맞고 농림지역은 3만 미만 맞으니까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는 통과를 했는데 이 총면적이 얼마죠? 3만 4천이 되죠. 이 총면적까지 따지겠다는 거죠. 총면적까지. 총면적은 이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에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규모를 초과하면 안 되죠. 근데 가장 큰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고 여기는 3만 미만이어야 하는데 총면적이 3만을 넘어가 버리니까 이럴 때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주거지역 1만 미만 맞고 농림지역도 3만 미만 맞고 합쳤을 때도 2만 9천이니까 가장 큰 용도지역인 농림지역 3만 미만에 해당하죠. 2만 9천은. 그래서 이럴 때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요게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그 다음에 이 기준에 맞을 때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할 수가 있죠. 조건을 붙이려고 할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죠?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서 야, 내가 환경, 위, 기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텐데 그래도 네가 이 개발행위를 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조건이라는 거는 미래의 이행 여부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니까 돈 받아 놓죠. 그게 이행 보증금,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돈이라고 해서 이행 보증금이라고 부르죠. 이행 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부과하고 원칙은 현금으로 납부하는데 보증서로 가름할 수도 있고, 자, 이행 안 할까 봐 받아놓은 돈이니까 이행 여부가 확실한 공공은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준공검사는 모든 개발행위가 다 준공검사를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는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토지의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것들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죠. 요거까지 안 받는 것까지 토지의 분할이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외형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그 다음에 이 기준은 모든 용도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합니까? 좀 다르게 적용합니까? 다르게 해서 거기 158페이지 가로 3번에 허가 기준의 구분 이렇게 나오죠? 맨 밑에. 그래서 이 기준을 모든 용도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서는 그대로 적용하고 어떤 데서는 강화 또는 완화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강화해서 적용하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면은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시가화 용도는 이미 개발이 다 끝난 곳이니까 이 기준을 100% 그대로 적용합니다. 거기가 어디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근데 유보 용도는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준을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하고 이런 데 세 군데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그 다음에 보존 용도는 나머지 주상공,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빼고 나머지는 싹 다 보존 용도. 이 보존 용도는 보존이 목적이니까 기준을 강화해서 적용하죠. 강화해서 이렇게 해서 그 옆에 성장관리 방안은 누가 수립할까요?
트, 꽝, 시, 군이 개발행위 허가에 오면은 싹 다 이 사람이 합니다. 특, 꽝, 시, 군이.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거는 개발이 이미 다 끝난 곳에 수립합니까? 이제 개발이 될 것 같은 곳에 수립합니까?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에. 그래서 방금 봤던 시가와 유보, 보전 중에서 개발이 다 끝난 곳이 어디죠? 시가와 거기 빼고 나머지 유보랑 보전 정도에다가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특별시나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해서 기반시설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요게 성장 관리 방안이죠. 특, 꽝, 시, 군이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때는 뭐 주민한테 의견 듣고 지방의회 의견 듣고 협의, 심의 거쳐서 이렇게 수립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은 됐고, 그 다음에 뭐 수립하고 나면은 송부한다라는 거고 고시해준다 이런 것들이고, 심화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지역은 맨 밑에 그 가로 1번에 그 박스 바로 위에 맨 끝에 거기 유보 용도랑 보전 용도, 그러니까 시가와 용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아니고 유보 용도랑 보전 용도에다가 수립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개발 수요가 많아 무주사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가 예상되는 지역 등등등 중에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없는 곳은 용도지역 세 군데 어디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시가와 용도 빼고 유보 용도랑 보전 용도에 수립하니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 관리 방안의 내용에는 1과 2의 사항을 포함한 2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용기. 자, 지구 단위 계획도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 수립하는 거고, 성장 관리 방안도 이제 개발 행위가 시작될 것 같은 곳, 개발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니까 계획의 내용이 똑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근데 여기는 높이는 없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거는 성장 관리 방안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에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가 여기 들어가 있죠. 지구 단위 계획에는 높이 대신에 건축선이라고 했었죠. 건축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요거는 지구 단위 계획이랑 똑같이.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의 내용이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랑 아주 유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립 절차 이런 건 그냥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허가 처분 뭐 15일 안에 하고 이런 것들은 다 했었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사항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안 받고 개발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원상회복 명령을 합니다. 원래대로 돌리라고. 근데 명령을 했는데 말 안 들으면 행정대집행, 행정청이 대신 집행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할 때 돈 들어가죠. 그거 뭐 쓰면 되죠? 이 사람 맡겨놓은 돈,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으로 행정대집행하고 남는 돈 있으면은 반환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관련 인허가의 의제 해서 164페이지 보시면은 164페이지 옆에 OX 문제 하나 있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건축허가 의제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허가는 의제가 안 됩니다. 자, 이거.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 허가가 의제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는 이게 된다고 했죠.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개발행위 허가는 의제가 됩니다. 요건 아마 필기가 돼 있을 텐데 그것만 기억하시고 뭐가 의제되는지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뭐뭐뭐가 의제되는 것으로 뭐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냥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만 요거 하나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 허가가 의제되지는 않습니다. 요것만. 나머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뭐뭐뭐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거. 오케이. 그 다음에 167페이지 준공업사 나오죠. 167페이지 준공업사는 이 6가지 행위 모든 행위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준공업사를 받는 게 아니라 4가지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는 준공업사를 받지만 토지의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준공업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됐고, 그다음 168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까지 보고 문제를 풀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한이라는 게 나올 때마다 항상 왜 제한하는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사유, 요게 이제 왜 제한하는지 해서 총 5가지 제한하는 사유가 있죠. 첫 번째는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내지는 우량농지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두 번째는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자연환경, 경관, 미관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데서는 얼마 동안 제한하죠? 3년 동안. 그래서 두 번째는 언제까지 제한하는지가 나와야 되니까 3년 동안 제한하죠. 연장은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연장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죠. 네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 다섯 번째는 기반 시설 부담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나면은 무슨 계획을 만들죠? 지구 단위 계획. 얼마 안에? 3년 안에. 기반 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얼마 안에? 1년 안에. 이렇게. 그래서 3번, 4번, 5번은 묶어서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곳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이런 데서는 얼마 동안 제한하죠? 3년 동안. 연장은 한 차례만 2년. 처음에 3년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거치고.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에블바디, 국장, 시도, 시, 군이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장이나 시, 도지사가 제한할 때는 물어봐야 됩니다. 지자체의 사정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한합니다. 이렇게. 그거는 169페이지 2번에 나오죠.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자가 국장이나 시, 도지사일 때, 국장이나 시, 도지사가 제한할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고?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제한사유 이런 것도 되고, 4번에 제한의 해제. 사유가 없어졌을 때는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해제를 합니다. 지체 없이. 이렇게 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제하는 게 아니라 사유가 없어지면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이런 것들은 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할 때 나오는 거죠.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2년 안에 사업에 착수가 없는 경우 중에서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이 아예 수립이 안 돼 있거나 1단계 집행계획이 포함이 안 돼 있을 때 N은 사업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토지를 활용합니까? 어떻게? 비실비실. 나중에 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철거가 용이한 비실비실한 거 해서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이나 재축 이렇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할 때는 이걸 철거해야 되죠. 그래서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소유자의 부담으로 이걸 철거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원상회복 명령하고, 그래도 안 하면 행정 대집행하고, 이런 것들을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기소. 자, 써보지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서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행정청인 경우랑 비행정청인 경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어떻게 처리하고, 종전에 가지고 있던 공공시설은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죠. 이렇게. 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간에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누가 가져가죠? 이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이 됩니다. 근데 종전권,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죠. 행정청일 때는 무상으로 귀속이 됩니다. 근데 비행정청일 때는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를 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요까지만. 기속 시기는 됐습니다. 기속 시기는 됐고, 요까지만.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간에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된다. 요거는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고, 개발행 허가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요거는 좀 이따가 문제 보고 보죠. 그래서 문제 보겠습니다. 74페이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허가 받아야 되는 거,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거.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토석 채취, 토지의 형질 변경, 녹지 지역 안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다음에 주택의 신축,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여기서 안 하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서. 그래서 5번이 정답. 건축물, 토지의 분할 행위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인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서 규제를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뭐 녹지, 관리, 농림,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다만 농림지역에서는 허가 안 받고 해도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죠. 그 다음에 2번.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채취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의 부피 50제곱미터의 토석 채취. 이런 것들. 숫자 나오면은 정답 아닙니다. 숫자 나오면. 숫자 나오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에 보면은 이 숫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규모가 좀 작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나가면은 뒤에 공이 하나 더 붙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런 숫자 나오는 것들은 일단 제껴놓고, 그 다음에 3번.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양식장은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안 받고 해도 되죠. 생업 관련 행위니까. 다만 육상, 어류, 양식장은 주변의 토양을 오염시킬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허가 받습니다. 그래서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는 이렇게 나왔을 때 숫자 나오면 그거는 일단 버려놓으십시오. 숫자 나오는 거는 이거 정답 아니겠거니 생각하고 나머지에서 일단 정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그냥 보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 아까 기본서에서 봤던 그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에 보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 아니고 개축, 증축, 재축하거나 이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죠. 응급조치 밑에 있었습니다. 요게 응급조치 밑에 요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 아니고 개축, 증축, 재축할 때, 그리고 그에 필요한 형질 변경 행위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라는 거. 3번. 개발행위 허가권자를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 허가권자 누구죠? 특, 광, 시, 군. 당연히 특별자치시 도는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분수. 이 사람들이 허가권자. 이 사람이 성장관리방안도 수립하고,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이 사람이 지정하고, 기반시설 설치계획도 이 사람이 수립하고, 딱 하나, 요거 개발행위 허가 제한만 국장, 시도, 시군이 합니다.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에 오면은 싹 다 이 사람이 하죠. 그 다음에 4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 농림, 어업용, 비닐하우스에 설치는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요거는 생업 관련, 지웠구나. 생업 관련 행위겠죠? 그러니까 허가 안 받고. 그 다음에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받아야겠죠. 그럼 공유수면 매립은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야죠. 공유수면 매립이 형질 변경의 일종이라고 했죠. 공유수면 매립도 허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도법에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사도개설, 도로 만들겠다라고 분할하는 거죠. 이건 공적 목적이니까 허가 안 받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재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허가 안 받죠.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에 폐기물을 2개월간 적치하는 행위. 물건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 받아야 되죠. 근데 그게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녹지지역 빼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대상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을 때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은 그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해설에 나와있죠.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죠. 주, 상, 자, 생 1만 미만.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는 5천 미만. 그 다음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 농림, 그 다음에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미만. 해서 보전녹지는 5천. 자 보시오, 자 보 5천. 그 다음에 관리, 농림, 공업지역은 3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1만인 거 빼고는 다 내놨죠 여기. 그래서 5천,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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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틀린 거. 녹지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허가를 하여야 한다. 녹지지역 안에서는 허가의 규모가 1만이나 5천.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미만, 그 다음에 보전녹지는 5천 미만일 때 규모가 틀렸죠. 그러니까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자생, 이게 자연녹지, 생산녹지죠.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미만.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보전녹지, 이것도 보가 보전녹지. 그러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근데 여기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미만. 이렇게. 그래서 녹지지역은 1만 미만이거나 5천 미만이어야 되죠. 그래서 틀렸죠. 응급조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응급조치는 허가 안 받죠. 다만 허가 안 받긴 하지만 끝나고 나서 뭐 해야 되죠? 얼마 안에? 1개월. 그 다음에 3번 농림지역 안에 육상, 어류, 양식장은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까? 네, 조건을 붙일 수 있죠. 조건 붙일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죠? 신청한 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최장 5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처음에 3년 제한하죠. 연장은 한 차례만 2년. 그래서 더하면은 최장 5년 동안 제한할 수가 있다. 요 밑에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곳에서는 처음에 3년 제한하고 한 차례 2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대 제한하면 5년까지. 그 다음에 7번 시가와 용도 세 군데가 어디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 상, 공업지역. 그래서 기획에는 공업지역 들어가면 되죠. 유보용도 세 군데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그러면 공업이랑 생산관리만 찾으면은 5번이 정답이죠. 요까지만 알면 문제 풀리죠. 요까지만 알게끔 문제를 내야 됩니다. 디귿 보전 정도는 외우라고 하면 안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 상, 공, 그 다음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빼고 나머지는 보전 정도. 요까지만 알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문제를 잘 내놨네. 그 다음에 8번 틀린 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특, 광, 시, 군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중 허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형질 변경이라 하더라도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죠. 3번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렇죠. 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 행위라 하더라도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죠. 네 번째, 문화재 등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권자는 최대 5년을 범위해서 제한을 허가할 수 있다. 3년. 개발행위로 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감, 문화재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3년 동안. 그 다음에 5번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일정한 지역에 해당될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하는 거는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건 뭔 말이야? 일정한 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9번 문제 틀린 거. 국장 등은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돼요. 기본계획이나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이런 데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여주죠. 이거 1번은 그냥 지워버리죠. 아예. 그 다음에 2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에 대해서는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 행위 및 기간을 미리 고시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읽어두시고 3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고시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한지역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는 6가지만.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의 지정이 안 나와있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틀렸죠. 3번이. 그 다음에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소류 등이 집단적으로 저식하는 지역 이런 데는 제한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겠죠. 1번 사유. 1번 사유. 그 다음에 5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연장도 가능.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자연 녹지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은 제한할 수 있습니까? 네.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그런데 그 다음에 개발행위로 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도 제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나중에 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제한을 할 수가 있죠. 3번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그 다음에 4번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지구단위 계획구역 제한할 수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5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아니라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아니라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이행보증금을 예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 혹시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사유는 제가 5가지 말씀드렸는데 기, 굴, 발, 차, 조? 기반시설의 설치, 토지의 굴착, 토석의 발파, 차량의 통행, 비탈면의 조경. 이렇게. 우리 책이 아까 아닌 것 같은데. 음. 162페이지에 기본서 162페이지에 거기 중간에 있는 박스입니다. 거기 기, 굴, 발, 차, 조 5가지. 기반시설의 설치, 토지의 굴착, 토석의 발파, 차량의 통행, 비탈면의 조경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162페이지 거기 박스에 나오는. 그래서 보시면은 토지의 형질 변경이란 자연환경의 심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런 사유는 없었습니다. 2번에 토지의 굴착, 토석의 발파, 4번에 차량의 통행, 5번에 비탈면의 조경. 그래서 1번 대신에 기반시설의 설치 이게 들어요. 기반시설 설치. 이렇게 기, 굴, 발, 차, 조 가끔씩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반시설의 설치, 토지의 굴착, 토석의 발파, 차량의 통행, 비탈면의 조경 이런 사유. 그 다음에 12번. 이 아니고 12번 맞죠? 이것도 똑같은 문제죠. 토지의 굴착, 토석의 발파, 차량의 통행, 비탈면의 조경.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그게 빠졌죠. 1번이 또 틀렸고 똑같은 문제예요. 13번 이행보증 이건 뭐 또 나왔나? 차량의 통행, 토지의 굴착, 토석의 발파 인데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사유. 아 이거구나. 자 이행보증금은 이행 안 할까봐 예치하게 하는 거죠. 그럼 공공은 예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1번 국가, 2번 공공기관, 4번 지자체, 5번 공공단체 이렇게. 그러니까 공공은 예치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길게 문제를 내놨죠. 그래서 대우건설, 민간이 할 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됩니다. 사유는 기, 굴, 발, 차, 조 기반시설 설치, 토지의 굴착, 토석의 발파, 차량의 통행, 비탈면의 조경
다음에 14번.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아까 말했던 거. 뭐 수립한대죠? 지구 단위 계획이나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 지구 단위 계획이나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 해서 4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내에서 관리 계획에서 5만 제곱미터의 토지의 형질 변경.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구역이라고 해서 아직 계획을 수립했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나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이랑 성장 관리 방안. 지구 단위 계획이랑 성장 관리 방안. 이거지. 그 다음에 15번. 개발 행위에 대한 법적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 1번 이건 그냥 보지 마십시오. 1번 질문은. 그 다음에 이번에 응급조치 하고 나서 신고는 얼마 안에 하죠? 1개월. 그 다음에 3번 개발행위 허가는 특, 꽝, 시, 군이 한다. 맞죠? 4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뭐 받아야 되죠? 허가. 허가받은 거 변경할 때도 허가. 그 다음에 5번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도시군 계획사업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오죠. 자, 보면은 개발행위로 인해서 개발행위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 지역의 기반시설이 부족해지죠. 그리고 이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설치가 처음부터 곤란한 지역이 있고 가능한 지역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곤란한 지역을 지정하는 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가능한 데 지정하는 건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것들은 앞에서 하면서도 조금씩 했으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1년 안에 뭐 해야 되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되고 나서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개발 밀도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행위를 억제하죠. 개발 행위를. 그러기 위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는데 그 중에서 뭐만? 용적률만 얼마까지? 50%까지.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 누가 지정하죠? 특, 꽝. 여기 오면 다 특광시군이. 허가권자가. 특, 꽝, 시, 군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사람도 특, 꽝, 시, 군.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는 사람도 특, 꽝, 시, 군이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개발 밀도가 높은 용도지역 3군데만 불러주시겠습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죠. 그 다음에 지정하는 절차는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심의 전에 뭐 하죠? 주민의 의견 청취. 그게 차이점. 그게 차이점.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에는 나와야 되는 단어가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숫자는 뭐라고 했죠? 2년 아니면 20%. 그리고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데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은 개발행위 행위 제한이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 해제, 완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 역시 숫자는 20%.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율. 이런 것들이 20% 이상 막 높고 이런 게. 이렇게.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죠. 86페이지.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개발밀도 관리구역 누가 지정하죠? 그 다음에 2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의 이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서 지정할 수 있다. 한해서 지정하는 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죠. 부족할 것이 예상되냐, 설치가 곤란한 지역. 이게 좀 질문이 좀 애매하긴 한데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의 뭐를? 용적률을 얼마까지? 50%까지. 그러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도 옳은 지문입니다. 근데 50%가 나왔을 때는 뭐만? 용적률만. 그 다음에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범위, 건폐율, 용적률 강화 범위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할 때 어떻게 하죠? 심의 거쳐서 한다 이 말이야. 심의 거쳐서 지정할 때. 5번 개발밀도관리구역 기준 누가 정해? 기준? 국장이. 17번 옳은 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계 결정 절차로 지정하는 용도구역 중에 하나이다? 아니죠. 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죠.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관리계획으로 지정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구역에서 건축을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행위를 하게 해줍니까? 못하게 합니까? 못하게 막아버려요. 용적률을 50%까지 강화해가지고 아예 개발행위를 못하게. 그러니까 개발행위 하는 사람한테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아예 못하는데 돈을 내라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하는 사람한테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앞서 공고, 열람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민한테 의견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오케이. 4번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맞죠?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것도 옳은 지문. 근데 50%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뭐만? 용적률만. 그 다음에 5번 숫자 틀렸죠? 2년 아니면 20%라고 했죠?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 수도, 도로, 하수도, 학교 이런 것들이 부족. 근데 설치가 곤란. 그런데 그래서 숫자가 틀렸습니다. 다음 18번 기준. 해당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이 현저히 지체되는 지역. 맞죠? 도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숫자는 20%. 3번에 3년이 아니라 2년. 4번도 2년. 5번도 2년. 20% 이렇게. 이건 뭐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숫자 나오면 2년 20%. 그 다음에 부족, 설치가 곤란. 이런 단어들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19번 옳은 것. 국장 및 시도지사는 개발면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누가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죠. 특광시 군이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그냥 심의 거쳐서. 그 다음에 3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뭐를? 50% 나왔으니까 용적률을. 그러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 옳은 지문. 용적률을 50%까지 강화할 수 있다. 옳은 지문. 건폐율을 50%까지 강화한다. 틀린 지문. 이렇게. 4번 향후 2년 이내 학생 수가 학교 숫자는 20%. 2년 20% 나와야 되는 30% 틀렸죠.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요거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처음에는 40% 강화했다가 기반시설이 이제 조금 널널해졌습니다. 그러면은 한 30%만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처음에 40% 강화했는데 기반시설이 엄청 더 부족해졌죠? 그러면 50%까지 강화하고 이렇게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고 이걸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시험은 주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출제가 됩니다. 주로 개발밀도관리구역보다는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훨씬 더 출제 비중은 높습니다. 그래서 지정 대상 대상이 없는 지역. 자, 여기는 행위 제한이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인구 증가율이 그 시군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이런데.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해제 나왔죠? 해제가 되니까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서 아파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죠. 자, 계획관리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은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거니까 완화되는 겁니까? 완화. 계획관리지역 촌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답니다.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화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를 3번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이거는 자연환경 부전지역으로 바뀌면 강화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게 아니죠. 해제나 완화되는 지역이 되는데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 부전지역으로 변경됐으니까 이건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에는 100건이었는데 지금은 130건으로 증가하죠. 그러면 20% 이상 증가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이 5%인 시에 속하는데 거기는 유독 인구 증가율이 30%죠. 20% 이상 높죠. 이런데.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지정 대상 지역 1번에 해제, 완화, 2번에도 해제,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높은 지역,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이 역시 20% 이상 높은 지역. 그런데 그 시험에 21번 비교한 내용으로 틀린 거.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은 동일하지 않다. 그렇죠. 하나는 곤란하고 하나는 가능하고, 그러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지정하죠. 이렇게. 2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권자는 동일하다. 누가 지정하죠? 특, 꽝, 시, 군이. 그렇죠? 오, 잘하시네. 오늘 컨디션이 좋으시네. 맨날 비 왔으면 좋겠네. 자, 3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행위 제한을 하기 위한 구역이고, 그렇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개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행위 제한을 하겠죠.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하는데 용적률만 50%까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일정 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행위 하게 해주죠. 대신에 하는 대신에 돈 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행위에다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지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의 신축 내지는 증축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하죠. 모든 개발 행위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를 하는 사람한테는 돈 내. 그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기는 하지마, 개발 행위 하지마. 그런데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관리계 결정 절차에 의해서 지정된다? 아니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랑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4번이 정답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1년 안에, 맞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부담구역 지정되고 나서 기반시설 이 설치 계획에 따라서 비용을 부과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부과 대상 행위를 하는 자, 요거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을 찾으면 되겠죠. 정답이 2번.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모든 개발 행위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요것만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에 대해서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합니다. 요것만. 그 다음에 23번 옳은 거.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게 반대입니다. 혹시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178페이지. 177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보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 이건 누가 수립하죠? 네, 다 특광시군이 합니다. 특광시 군은 거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거기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걸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 관리계획에. 그 다음에 1번, 2번 이런 것들 보지 마시고 동그라미 3번 요거 위 1, 2에도 불구하고 거기 나와있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뭐로 봐줍니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 책에 방금 본 지문은 반대로 써놨죠. 반대로. 자, 지구 단위 계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용기.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안에는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런 것들도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1번 질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반대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기반시설 분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렇죠? 네. 지정할 때 위에랑 똑같은데 아까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고 이건 똑같지만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 앞에 주민의 의견 청취가 들어간다는 거. 그게 차이죠. 이렇게.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나면 고시해야 한다. 아예 다 써놨죠. 그냥 거기 첫 번째 주는 주민의 의견 거기 밑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주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 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을 심의를 거쳐 지정을 했죠. 그리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 그래서 주민한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나면 고시한다. 이렇게 그 절차를 다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3번. 그리고 지정권자가 누구죠? 특광시군. 그러니까 시민은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지방. 특광시군이 아니니까 국장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는 중앙이 나오면 안 되겠죠. 절대로 나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얼마의 비용을 부과하죠? 2개월 안에.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시기랑 납부 시기라는 게 있었죠. 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합니다. 근데 이 비용을 부과하는 시기는 요거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에 대해서 허가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비용을 부과하죠. 그러면 돈은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그렇죠.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사용 승인까지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시기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에 대해서 허가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하는 시기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일을 내야 한다. 이것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해설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3번 해설에 그대로 나와 있죠. 제가 쓰는 거. 허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를 해야 되고, 납부하는 시기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 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 계획은 얼마 안에? 1년 안에. 이거는 1년 안에. 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 누가 정하죠? 국장이. 그 다음에 24번. 틀린 것.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그래서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렇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 지정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에는 나와야 되는 단어가 해제, 완화 이런 것들. 개발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율, 숫자는 20%. 화이팅. 그만하자 이러는데. 화이팅? 이제 갈 겁니다. 다 했네. 자, 설마 그 뒤에까지 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변경하고자 하는 데에는 여기 주민한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고. 이렇게.
4번 특별시장 관리시장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한다. 그렇죠? 얼마 안에 수립해야 되죠? 1년.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기 밑에 나있네. 1년 안에. 1년 안에. 그 다음에 25번. 또 똑같은 거죠. 1년 안에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대상 건축面요거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중축.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 최소 10만 제곱미터 규모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말이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소규모 개발 행위가 연접해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이걸 묶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책에 보여드릴게요. 178페이지, 179페이지 거기 넘어가는데, 그래서 17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이번에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지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개발밀도관리구역이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든 이거 규제하는 거죠. 둘 다. 여기는 개발행위 하지마, 여기는 돈 내, 규제하는 거니까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이 둘 다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거.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반시설 유발계수 같은 거 안 내놨는데, 제가 전에 요거는 이제 자료 나눠드렸죠, 표로. 거기에서 그 대부분이 0.7이었고, 그 다음에 1종 근생은 1.3, 판매시설도 1.3, 2종 근생은 1.6, 제일 높은 거는 위락시설 2.1, 그 다음에 관광 휴게시설 같은 거는 1.9, 그 다음에 1.3이랑 1.6 사이에 1.4랑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좀 봐두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0.7 말고 나머지 것들 위주로 내가 외울 수 있는 데까지 외워놓으십시오. 이거는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니까 최근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고, 집에 가자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분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여기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랑 매수청구권 그거 하고 도시개발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